제가 단식한다고 하면 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위험하다, 근손실 온다, 결국 요요 오고 폭식하게 될걸? 하지만 반대로 이런 말도 들었죠. 단식해서 살 빠지고 건강해진다. 당뇨약, 고혈압약 다 끊었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잘 안 됐어요. 시간만 채우면 되는 줄 알았고 억지로 버티기도 했었어요. 열심히 하는데 성과는 없고 솔직히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제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 공부하고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당뇨 전 단계, 지방간, 만성피로 그리고 출산 뒤에 꿈쩍 않던 체중과 뱃살까지 모두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다이어트만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단식이어도 원리를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몇 년을 헤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굴도 공개 못한 제 채널에 뱃살부터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식의 핵심 원리와 시간대별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단식을 망치는 실수들, 그리고 제가 직접 45시간 단식을 하면서 기록한 것들까지 모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단식을 하면 안 되는 분들과 언제 중단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식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갈게요. 굶으면 건강에 나쁘다, 근육이 빠진다, 오히려 폭식하게 된다. 이 말들이 왜 나왔냐면 현대인의 시각으로 단식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냉장고가 없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사냥이 잘 될 때도 있고 며칠씩 아무것도 못 먹는 날도 있었잖아요. 인간은 그 환경에서 수십만 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몸이 굶는 것에 맞게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먹을 때 켜지는 시스템과 굶을 때 켜지는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요. 많은 분들은 먹어야 몸이 회복되고 에너지가 난다고 하시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굶을 때만 열리는 훨씬 더 강력한 기능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단순히 살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단식은 지방을 태우고 세포를 청소하고 몸을 리셋하는 시간이에요. 단식을 이해하려면 인슐린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간단히 살펴보고 갈게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에게 영양분을 배달해요. 그런데 매 끼니, 간식, 야식, 음료수까지 하루 종일 인슐린을 자꾸 분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인슐린이 반응하지 않기 시작해요.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이 나와도 세포문이 안 열리니까 당은 혈관에 쌓이고 몸은 인슐린을 더 많이 내보내게 됩니다.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몸은 지방을 절대로 태우지 않아요. 오히려 지방을 쌓으라는 신호가 돼요. 단식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인슐린이 쉬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인슐린이 쉬어야 고장난 반응성이 스스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식의 핵심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소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적게 자주 먹으면 인슐린도 조금만 나오니까 괜찮은 거겠지? 이게 아주 흔한 오해인데요. 저도 사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소식과 단식은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견과류 한 줌, 라떼 한 잔, 과일 조금 이런 것들이 칼로리는 적고 비록 건강한 거라 하더라도 하루에 10번, 20번 들어오면 인슐린도 10번, 20번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바닥으로 내려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 다이어트를 오래 하게 되면 살은 조금 빠질 수 있어도 인슐린 저항성은 오히려 그대로거나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인슐린을 계속 쉼없이 분비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요요가 오게 됩니다. 반면에 단식은 인슐린이 바닥에 머무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충분히 먹되 식사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완전히 달라요. 그 차이를 이제부터 시간대별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핵심만 이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식사 후 4시간까지는 아직 소화하는 단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때는 단식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포도당을 사용하고 남은 건 근육이나 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8시간 정도가 지나야 소화가 끝나고 혈당과 인슐린이 안정됩니다. 왜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잴 때 8시간 이상 금식하고 오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12시간이 지나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 즉 포도당 창고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지방을 꺼내야겠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어른한테 성장 호르몬이 무슨 의미일까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보호하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항노화 호르몬이에요. 단식하면 근육 빠진다라는 오해가 여기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12시간에서 16시간이 되면 드디어 케톤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이 케톤체는 지방이 분해되면 나오는 에너지 물질인데요. 일반 포도당 연료보다 훨씬 깨끗하게 탄다고 합니다. 활성산소를 적게 만들고 뇌가 특히 좋아합니다.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이게 케톤체가 뇌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자, 이제 18시간 정도가 지나면 자급호식, 즉 오토파지가 활성화됩니다. 이전 식사 구성이나 개인 차이로 이 시간은 딱 18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오토파지는 쉽게 말하면 망가진 세포를 스스로 먹어서 다시 재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낡은 것을 청소하고 새 것을 채우는 과정이에요.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이 오토파지 연구로 2016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단식 후에 피부가 좋아진다거나 염증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24시간 단식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52%나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당뇨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이야기일 겁니다. 인슐린을 이렇게 쉬게 함으로써 인슐린의 민감도를 올려서 우리 몸이 잘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시점에는 BDNF라는 물질도 분비되는데요. 새로운 뇌세포 생성에 관여하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인지기능, 집중력이 단식 중에 오히려 좋아지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단식 전문가인 민디 펠츠 박사에 의하면 24시간 단식을 장이 리셋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과다 증식된 나쁜 세균이 줄어들고 장 점막이 회복돼서 더부룩함, 가스,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 이때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특히 효과적인 구간이라고 합니다. 48시간이 되면 흥미로운 적응이 일어납니다. 영양분이 계속 안 들어오니까 몸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줄기세포도 이 시점에 활성화가 되고요. 72시간까지 가면 면역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몸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만 도전해야 한다고 하니 처음부터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처음에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을 때는 거의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정말 많은 실수들을 저질렀거든요. 제가 했던 첫 번째 실수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18시간이 좋다니까, 24시간이 좋다니까 무조건 힘들게 참고 버텼던 것 같아요. 적응 기간 없이 바로 장기 단식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단식을 근육과 같다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내 몸에 맞게 시작을 하고 꾸준히 하면 할수록 그 힘은 강해집니다. 또 반대로 자주 안 써주면 줄어드는 거고요. 간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간식을 줄이고 안 먹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서히 단계별로 적응을 한번 해보세요. 제 두 번째 실수는 단식 시간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수면이나 식단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단식으로 인슐린을 쉬게 하고 싶은 건데 수면 부족 하나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는 고탄수화물 식사도 여전히 하고 있어서 단식을 열심히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단식은 습관 전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거죠.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했던 바보 같은 실수 세 번째는 저는 단식을 해야 하는 그 시간 중에도 라떼 한 모금, 고구마 한 입, 적은 양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먹었던 적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혈당을 건드린 것이 들어오는 순간 인슐린은 분비되게 됩니다. 단식의 효과는 그 순간 끊겨요. 그러면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소식 다이어트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단식을 제대로 하시려면 정말로 단식을 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실수는 단식을 하기 전 음식을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흰밥, 빵, 면, 달콤한 음료수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3, 4시간마다 배고픔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뇌가 그 경험을 기억하고 다음에 단식을 시도할 때 공포감을 만들어내게 돼요. 나 이거 못해. 나 뭐 좀 먹어야겠다.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는 패턴입니다. 반대로 단백질이나 채소, 건강한 지방 위주로 마지막 식사를 하면 배고픔이 훨씬 천천히 찾아오고 공복이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 있어요. 단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의지가 아니라 직전 식사예요. 저는 처음에 단식할 때 이제 굶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먹고 싶은 피자 먹어야지 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했던 최악의 실수는 아마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굶었으니 단식 끝나면 먹고 싶었던 거 마음껏 먹어야겠다. 단식 중에는 내가 뭘 했었지를 생각해보면 단식에 관한 영상을 찾아본다던가 혹은 단식 끝나면 뭐 먹지 하면서 음식 영상들을 끊임없이 봐왔던 것 같아요. 미리 장도 다 봐놓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것이 단식 끝나고 첫 끼를 어떻게 먹느냐일 것 같아요. 단식 중에는 위산, 담즙, 소화효소 분비가 모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문을 닫은 주방처럼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여기에 갑자기 기름진 음식,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 복통,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급격히 올린 음식을 먹으면 평소보다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크게 옵니다. 인슐린 수용자가 민감해진 상태에서 정제 탄수화물이 쏟아지면 과잉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단식으로 힘들게 켜놓은 지방 연소 모드, 자가포식 모드를 한 끼가 전부 꺼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단식 후에 첫 끼,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요? 이걸 보식이라고 하는데요. 단식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오랫동안 쉬었던 소화 시스템을 서서히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음식을 단계적으로 재도입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민디 펠치 박사님의 여자 단식이란 책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이 책에 보면 구체적인 보식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해보니 속도 아주 편하고 혈당도 크게 튀지 않고 좋았습니다. 1단계는 사골국물 한 잔을 첫 번째로 마시는 거예요. 그 형식이 아니라 국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네랄이 풍부하고 공복으로 좀 예민해진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줘요. 혈당 자극은 당연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중 사골구 제품에는 나트륨이 너무 높거나 첨가물이 정말 많은 제품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표를 꼭 보셔야 하는데요. 저도 여러 제품 비교해 보다가 제가 실제로 먹는 제품이 있는데 이건 원재료나 성분 구성이 괜찮아서 영상 아래 링크에 남겨놓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먼저 넣어주면 장내 유익균이 빠르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소화 준비를 도와주는 거죠. 저는 집에 마침 물김치가 있어서 한 그릇을 먹어주었습니다. 3단계로는 소화가 쉬운 데친 채소를 먹어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채소보다 부담이 적고요. 일단 식이섬유를 먹어주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올 음식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게 됩니다. 저는 양배추와 가지를 데쳐서 간장 소스에 살짝 찍어 먹었어요. 마지막 4단계에는 단백질이 들어가요. 탄수화물 없이 단백질과 지방으로 마무리를 하면 인슐린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단식 중에 계획했을 때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쭉 다 먹어야지 했는데 확실히 소화기관이 쉬어서 그런지 3단계 야채찜까지 먹으니까 배가 그득해서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있다가 먹었는데 소화기관이 살짝 떨어진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오랜 공복 후에는 위장과 췌장이 정말 민감해진 상태니까 서서히 깨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껏 단식을 잘해놓고 보식을 망치면 고생할 시간이 정말 아깝죠. 보식 순서를 하나하나 기억해 두시면 효과가 훨씬 오래 간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측정한 데이터들을 보여드릴게요. 측정한 항목은 체열 혈당기로 잰 혈당값, 그리고 아까 지방이 분해되면 나오는 케톤이 있었죠. 그것도 혈액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혈당 재는 시험지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한 대여섯 배 차이가 납니다. 혈당을 측정하는 시험지가 300원 정도 하는데 케톤 시험지는 한 장에 1,7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못 재요. 비싸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아무튼 찾아보니 소변으로 케톤 검사하는 것도 있다고 해서 소변 케톤 시험지로도 검사를 계속했어요.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재밌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변 케톤 시험지랑 혈액 케톤 수치가 생각보다 다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이상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일단 두 개가 측정하는 케톤의 종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변 시험지는 몸 밖으로 배출되는 케톤을 보는 거고 혈액 측정기는 지금 실제로 몸에서 쓰이고 있는 케톤을 봅니다. 두 번째는 소변 시험지는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따라 결과가 쉽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희석돼서 연하게 나오기도 하고 탈수 상태면 진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 차이입니다. 소변은 방광에 모여있던 결과라서 지금 바로 이 순간의 대사가 아니라 몇 시간 전 상태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 중에 케톤을 확인할 때는 소변 시험지는 참고용으로, 혈액 측정은 현재 상태 확인용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오후 1시 전에 식사를 모두 마치고 케톤, 혈당을 체크합니다. 단식하기 전에 식사는 혈당을 크게 건드리지 않는 음식이 좋습니다. 저는 고기, 야채 위주로 챙겨 먹었어요. 식사를 하자마자 케톤은 0.3, 혈당은 135입니다. 4시간이 지난 오후 5시. 아직 지방대사가 켜진 시점이 아니고 혈당만 조금 안정돼서 케톤은 0.2, 혈당은 117입니다. 자, 이제 단식한 지 13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오후 1시에 먹어서 원래는 새벽 1시에 측정하고 자려고 했는데 잠이 들어서 좀 늦게 재게 됐네요. 원래 12시간이 되면 몸에 저장된 포도당, 즉 글리코겐이 거의 소진돼서 지방이 켜지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먹은 음식이나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12시하고 딱 켜지는 건 아닙니다. 케톤 수치가 약간 오르긴 했네요. 0.4로 조금 올랐고요. 13시간 단식은 사실 저녁 먹고 아침까지 안 먹는 요 정도라서 전혀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혈당이 근데 왜 이렇게 높죠? 제가 잠결에 손을 쭉 짜서 좀 부정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6시간이 되었는데 이게 또 새벽 5시네요. 알람 맞춰놓고 그래도 제 시간에 재긴 했습니다. 케톤이 조금 더 올라서 0.5, 그리고 혈당은 107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아침입니다. 단식 후 18시간이 또 오토파지가 일어나고 체지방이 더 연소가 된다고 하는 시점인데요. 케톤은 그대로 0.5, 혈당은 비슷했어요. 단식 18시간 하면 굉장히 길 것 같은데 조금씩 단련하면 그렇게 길고 힘든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땐 좀 길게 느껴지고 언제 끝나나 싶었었는데 계속 하다 보면 편해집니다.
예전에는 24시간 단식하면서 이렇게 케톤까지 일일이 측정한 적은 없었는데 재밌네요. 단식을 한 지 만 하루가 지난 오후 1시입니다. 사실 이때 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하고 있어요. 자, 기대하던 케톤 수치가 0.8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지방이 활활 잘 타고 있겠군요. 하하. 그리고 혈당도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36시간에 재려고 하다가 케톤 수치가 궁금해서 오후 8시, 단식 31시간 지점에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케톤이 1.3으로 더 올랐네요. 그리고 눈에 띈 것은 혈당이 87로 뚝 떨어졌네요. 새벽 2시, 단식한 지 37시간째. 제가 또 알람 소리에 못 일어나서 36시간을 놓쳤네요. 케톤 수치가 무려 3.3, 혈당이 77입니다. 제가 살면서 처음 보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이번 단식을 하기 전에 24시간 단식이 가장 긴 거였기 때문에 사실 마음 같아서는 더 길게 해보고 싶은 욕심도 솔직히 있었지만 나이도 나이인 만큼 무리하지 않고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 다음을 기약해 봅니다. 아침에 마지막으로 체중계로 지표들을 확인해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근육 손실을 걱정했었는데 적어도 그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단식하는 내내 기운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도 했었는데 몇 년간 그래도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해서인지 크게 힘들진 않았고 일상생활도 모두 가능했습니다. 단식하는 동안 체지방과 근육량, 내장지방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긴 했지만 사실 체중계가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값들보다는 사실 에너지 레벨, 컨디션, 식욕 조절 등의 대사 지표들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이 건강하게 살을 빼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도 체중계 하나하나의 값들보다 이런 대사 지표들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단식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쓰는 분들, 임산부, 수유부, 성장기 청소년, 저체중이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 폭식이나 섭식장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식 중에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어지럼증, 식은땀, 손떨림, 심한 두근거림, 가슴 불편감, 구토, 복통, 심한 두통이나 탈수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무기력함. 이건 참아야 하는 순간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단식은 벌칙이 아닙니다. 건강해지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내 몸에 맞게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 특히 40, 50대 분들께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남편이랑 똑같이 했는데 남편은 빠지고 나는 안 빠진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은 호르몬이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단식하면 오히려 몸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폐경 전후에는 기초 대사도 낮아져 있어서 무리한 장시간 단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따로 영상 하나를 만들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여성은 생리주기와 몸 상태에 따라 단식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단식을 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단식 근육 키워나가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식 후도 잘 챙기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단식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혈당연구 약사였습니다.